자, 우리 아까 보셨는데요. 자산 유동화 증권에서 MBS에 대한 거 제가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온다 했죠. 요번에 이제 우리 리츠라고 해서 나오는 137페이지 나온 거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나온 거 있죠. 요것도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정말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100% 나오지 안 나오지는 두고 보자고요. 나오게 된 그 정도로 비중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금융론에서 오늘 정말 진짜 오늘 그 엑기스 같은 것들만 다 정리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확실하게 알고서 넘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에는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일단은 비중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부동산 투자회사로 좀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앞전에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맞죠? 먼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정정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이 방송 들어야 될 텐데 먼저 그 리츠의 종류 137페이지에 보면 자기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자본 구성 나온 거 있죠. 그 보면 설립할 때 자기관리가 제가 그때 특강할 때 10억이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5억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지금 문제가 자꾸 돼서 제가 사실은 그 타교재들을 보니까 전부 다 10억, 5억으로 나와서 법을 갖다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다른 교재에서 나온 걸 보고 10억, 5억이라고 고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수님 확실하게 맞나요? 그래서 물어봐서 제가 다시 죄송하게 들어와서 상법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들어가니까 2017년 9월 22일 날 개정 이후에 또 한 번 바뀌려고 하다가 그냥 바뀌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뀌려고 했던 내었던 초안이 10억 5억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뭔가 보고서 책을 그렇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이후에 개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도 실수를 했고, 알겠죠? 왜냐면 타 교재에서도 10억 5억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법령을 전주에 제가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시 자본금은 5억.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 관련된 것은 3억. 그래서 페이지 137페이지 보게 되면 원래가 5억, 3억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고쳤고 한 페이지 더 넘겨봐요. 한 페이지 더 넘겨서 보시게 되니까 138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6조 보이십니까? 박스 안에 6조 보이시죠? 거기 동글뱅이 1번에 10억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게 5억.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잘못 나왔죠? 그거를 3억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선생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 같네. 집에 가서 특강 교재도 좀 고쳐주세요. 알겠죠?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정리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거기 영어도 제가 써놨지만,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리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먼저 용어 정리하고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거기다 밑줄, IMF 시절에다 밑줄. IMF니까 아까 제가 전부 다 98년도쯤에 다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자, 기업 구조조정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왜 했었냐 하면 그때는요, 기업을 하나 차리게 되면 문어발식으로 다 차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K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봐요. SK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자, SK 그러면 핸드폰, 기름, 또 건설 뭐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하나 차리게 되면 H다 그러면 H건설 쇼핑몰 뭐 해가지고 한 20개를 차렸어,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거의 문어발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다 뭐 했어?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가 자본금이 100억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 살짝 빌려줬다 넣었다 빼고서 차입인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돈도 없는 상태에 껍데기만 형성이 되고서 막 불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땅 터지게 되면 껍데기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해서 실질적인 것들만 추리겠다 이렇게 해서 야, 네 필요 없는 기업들 다 잘라버려 없애버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껍데기 있는 것들을 다 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국가가 외국에서 국내 도입에 추진한 방법이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 거의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리치라고 나온 게 이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버스트 트루스트라고 하는데 인버스트라는 얘기는 투자라는 얘기고 트루스트라는 기구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 기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리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뭐야? 그러면 그냥 리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먼저 특징에 대해서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1번서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ABS나 MBS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근데 이 고가를 현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주식형으로 바꿨죠. 또 사채형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소형이 됐죠. 소액이 돼버렸잖아요. 5천원, 만원짜리가 됐으니까. 맞아요? 거액의 부동산을 소액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소액 투자다 이런 얘기고요. 직접 내가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중개 기관을 통해서 주식이나 사채를 산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접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이다. 지분에다 몇 줄을 거주시고 지분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분금융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환금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환금성이 쉽지요. 그렇죠? 그래서 ABS, MBS 아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나 사채는 환금성, 돈으로 바꾸는 게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거기다 밑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밑줄 그시고 뭐라고 쓴다고요? 주식만 해당이 돼요. 사채는 원금 손실이 없어요.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리츠에 대한 종류와 리츠에 대한 거 빨리 설명하고 파이낸스도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자기 관리에 대한 리츠 회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위탁 관리에 관련된 리츠와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련된 거에 대한 리츠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집니다. 그러면 이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을 직접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탁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부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내가 직접 관리하니 너 부동산 누가 관리해? 그러면 내가 직접 이런 얘기고 남한테 맡겼어? 이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위탁이란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해서 개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분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내가 하나서부터 전기서부터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을 고용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고용을 해서 해야 되잖아. 맞죠 이거? 고용을 하는 것이고 위탁은 내가 남한테 맡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람을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임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고. 남한테 넘겼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니까 뭐가 있어? 사람도 있지 이거? 사람도 뽑았잖아. 그럼 막 관리도 하고 전기도 보러 다니고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 움직이는 회사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실체형이라고 그래. 실체가 있잖아 지금. 움직이니까. 맞지?
근데 얘는 남한테 넘기면서 계약서 딸랑 한 장만 갖고 있잖아. 내가 너 건물 관리해 줄게 하는 위탁서 계약서는 딸랑 한 장 있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서류상의 회사다라고 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고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 서류상에 존재하는 회사다. 이게 이제 뭐 많이 오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랑 달라. 그래서 얘는 임직원이나 종업원들을 고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시험에 만약에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임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봐봐. 자기 관리 리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수영이가 자 여기 천안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고 강남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어. 근데 또 제주도에도 갖고 있어. 부동산이 여러 개의 지역이 있잖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죄행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뽑아야 될 것이고 맞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을 뽑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얘는 본점과 지점을 설치할 수가 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왜? 부동산을 관리하려면 왜? 지역별로 부동산이 분산돼서 있으니까. 이해 갔나요? 하지만 얘는 물어볼게. 얘는 이미 남한테 서류상에 넘긴 거잖아. 내가 굳이 본지점을 설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이해 갔나요? 지금 머릿속에 담는 훈련을 하는 거야. 자, 얘는 본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 근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려 이거. 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형태와 얘네들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 타이틀이 뭐냐면 투자회사잖아. 그럼 투자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보고서 누군가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가짜이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온팡 뒤집어 쓰는 거 맞지? 그리고 부동산은 고가야 저가야? 아까 내가 500억, 1000억 뭐 하는데 건물 하나에 뭐 서울 쪽에 있는 웬만한 건물 같은 경우는 몇백억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잘못 건드리면 개미 투자자도 왕창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명칭서부터 쓰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상법에서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데 이때 이런 것 자체를 쉽게 누구나 차리게 한다면 쉽게 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얘는 처음서부터 포스가 달라. 그래서 설립할 때 자본검서부터가 달라. 얘는 설립 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여기도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어? 설립 후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봐요. 자 여기 보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나왔지? 그럼 아까 내가 여기 얼마라고 그랬어? 5억. 얘는 3억이야. 그 다음에 얘는 70억. 얘는 이렇게 나와 있어. 맞지? 설립 후야 이거. 그래서 얘는 5억, 얘는 얼마? 3억.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칠판에 적어놓은 것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 담아볼게요. 자기관리는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고 본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립할 때 뭐라고 그랬어? 5억. 여기는 3억. 여기는 70. 여기는 50.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지금서부터 제가 또 혹시나 몰라서 어렵게 비틀고 꼴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137페이지. 리츠의 종류의 밑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표 박스 밑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거용보다는 밑줄,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줄.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은 IMF 때 생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산업 경쟁력과 밀접함으로 밑줄. 법인세 면제 혜택도 주고요. 기업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살아나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또 규제도 적어. 그래서 타 부동산 투자회사보다도 더 많이 설립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막 그 기업 구조조정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부동산 또 처분하는 회사들, 중개 브로커들이 많이 발생됐던 게 이때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 있잖아요. 헐값으로 팔아서 넘기는 중개행위한 사람 돈들 대딱 많이 벌었어요. 자, 아무튼 그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자, 투자회사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2조. 자, 일단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산 관리, 직접 관리하는 사람과 위탁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다음에 3조. 이런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여야지만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겠죠? 아까 제가 주식회사이어야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고요. 이런 주식회사는 무슨 법에 저촉을 받냐 하면 상법에 저촉을 받아요. 병원은요. 의료법이죠? 예, 그런 것처럼. 자, 그리고 반드시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에다가 자, 네모 박스. 반드시서부터 투자회사까지. 그래서 이 투자회사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고쳤죠? 동글뱅이 1번에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자, 위탁은요? 3억. 그리고 8조에다 별표 좀 쳐주실래요? 별표 2개. 8조 9조에다가. 자, 그럼 지금서부터 볼게요. 자, 8조 보겠습니다. 자기관리의 설립 및 운영 절차 보니까 설립 등기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설립보고서가 들어가고요. 3개월 후에 현황보고서가 제출하고요. 몇 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해? 6개월. 그러면 이 회사가 인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몇 개월이야? 6개월 후에 국토부 장관의 구조 나와 있죠. 거기다 네모 박스.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지금서부터 여기 잠깐만 볼게요. 여기 봐요. 자, 지금 이런 말을 보게 되면 주식회사가 어떻게 설립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만 설명할게요. 제가 지금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자, 법인 중에서 지금 제가 K투자법인, 부동산 투자법인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요. 그럼 투자회사를 차리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요. 정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관이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회사의 임원, 자, 우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한다. 자, 주식수는 몇 주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발기인은 몇 명이고, 자, 그 다음에 감사인은 몇 명을 선임하고, 그 감사인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퇴직금하고 사장의 급여는 얼마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임직원들의 명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정관이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통장이 개설이 돼야 돼요. 이때 법인 통장에 찍히는 돈 금액이 얘는 자기 관리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5억이고 얘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억이야. 현찰로 들어가야 돼. 현물 출자 안 돼. 알겠어요? 제가 지금 설립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가 절대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설립 이후에는 가능해. 알겠죠? 설립할 때는 무조건 현찰로 법인 통장에 5억이라고 찍혀야 돼. 자기 관리는. 이해 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 설립 보고서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해서 투자회사를 차리려고 합니다. 라고서 쭉 나와 있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개념을 어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몇 프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걔네들이 뭐라 그래? 자, 검토를 해봐. 부정을 일으키는 회사인지 아닌지 보고 나서 자, 또 현황 보고서가 들어가야 돼. 현황 보고서는 뭐냐면요. 자, 우리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기구를 통해서 지금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 돈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 보고서야. 부동산이 뭐뭐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현황 보고서야.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지나가면 6개월 이내에 그것을 국토부 장관이 검토를 하고 나서 인가를 해줘. 그러면 인가가 떨어진 다음서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이 회사는 잘 들어. 이 회사는 6개월 동안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인가가 떨어져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알겠어요? 우리가 이 사업자 등록증이 보게 되면 그냥 업종 간단한 거 그날 내면 그날 사업자 등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도매업이라든지 무슨 뭐 그 인가 규정이
지켜줘야지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줘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투자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는 일반인들이 많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게 어떻게 돼? 설립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까탈스럽게 6개월에 걸쳐서 심의를 거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설립할 때 자본금과 설립 후라는 게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설립 후라고 하는 것은 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야? 그렇죠. 6개월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얼추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제 설립이 되는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야 돼.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가서 설립이 돼야지만 얘네들 처음에 설립하는 게 어려우니까 엄한 짓 안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거기 5조에 보면 동글뱅이 2번에 보면 현물 출자에 의해서 설립이 불가하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다음 별표 2개. 요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제 생각인데 오지선다용으로 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해서 엉뚱한 것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9조에 보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고 했죠?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10조에 보니까 자기관리는 70억, 기업구조는 50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조의 2는 위탁관리는 아까 제가 종업원도 고용할 수 없고 본지점도 할 수 없다라는 말 나온 거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나온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 이거 부동산 투자회사. 자, 리츠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파이낸스로 들어갑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금융론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잘라서 수업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차수 이렇게 됐어요. 이제 금융론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듣게 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잠깐 좀 고개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파이낸스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PF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서 그냥. 알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잘 봐요. 보통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 조폭의 대장이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지 못하니까 친척들 앞에 이제 내세워가지고 하는 경우.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겸업 금지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 같은 업종 있잖아요. 와이프가 뭐 다른 거 업종을 못해.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술집을 하다 걸리거나 그러게 되면 그냥 바로 퇴사 처리를 해봐요. 감봉 처리가 아니라 그냥 안 돼. 그래서 겸업금지가 아예 공무원 헌장에 딱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뭐 하게 되면 사돈에 8천 뭐 불러들여가지고 막 사기를 치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PF 금융 같은 경우가 좀 그래요. 실무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 건드릴 정도 PF 금융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면 전부 다 끈줄이 있어야 되고 위에 딱 한 사람 있어 알아야 돼.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야. 지붕이 파란 데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 갔어요, 이거?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거 절대 못해.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 명박이가 다스, 온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진상이야. 아무튼 자, 여기 잘 봐요. 그러면 이제 옛날 대통령들 다 이거 다 헤쳐먹고 다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제 김정은 뭐 하면 난리가 났었죠. 뉴스에 뭐 트럼프하고. 그쵸?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 따셔서 이 다음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도장 찍고. 알겠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파주하고 탄현 쪽 있잖아요. 그 경계선 접근 지역 지금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에서 없대요, 지금. 그 어디냐면 그 군사 분계선 안에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뭐, 네, 지금 없어서 난리랍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그저 통일되면 걱정이야, 진짜. 자, 여기 봐요. 근데 저는 통일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지금 이제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자, 과제를 딱 봅니다. 자, 둘이서 이제 철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서울과 평양 간에 자, KTX를 설치한다. 맞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다 KTX 돼 있죠? 2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맞습니까? 지금 평양도 있어요. 열차 철도선이. 근데 고속철도선을 지금 또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양하고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기차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들어가는 철도가 있어요. 현재가.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국까지 가는 철도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로 보이시나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자, 아무튼. 자, 진짜예요. 그러면 중국에서요 또 연결되면 유럽까지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도로 세계 여행을 갈 수가 있겠다. 자,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반이면 갑니다. KTX로.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자, 논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붕에 살아야 돼? 그랬더니 우리 시골도 파란색인데 이러면 안 돼. 알겠어 이거?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란색 대문에 있는 사람이 뭐라냐면 야, 수영아 네가 좀 맡아서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개발회사라고 그래. 개발회사. 자, 이래서 우리가 개발회사인 수영이가 자,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수영아, 넌 나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잖아. 네가 전면에 나서면 다쳐. 너 다치면 나도 다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네가 나서지 말고 자, 네 바지 하나 좀 만들어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하느냐면 자, 네가 그러면 회사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게 돼요. 둘이 관계가 전혀 없어. 친인척 관계 뭐 이런 게 없어. 알겠죠? 이 세법에 보면 6천 이내의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관계가 없이. 알겠죠? 완전히 쎄삥들이야. 그래서 얘네 관계가 없이 자, 이때 회사를 만들게 돼요. 무슨 회사요? 별도 독립회사를 만들게 돼요. 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만들게 돼. 그래서 얘를 직접 움직이는 애들, 즉 행동대장을 만들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시행사라고 하자고요. 알겠죠? 다시 얘를 뭐 한다고요? 시행사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모르는 사람은 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시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 시행사가 이제 지금 나한테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령을 받겠죠? 야, 너 임마 너 지금 이거 할 거니까 돈 좀 만들고 임마 어떻게 해?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얘가 예 알겠습니다. 행동 개시하는 애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느냐? 일단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저기 서울에서 평양간 움직이는 그런 그 고속철도가 뭐 인력 가지고 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거의 수백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수천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명박이가 헤쳐먹은 게 뭐냐, 우리 인천에 아라뱃길을 만들었어요. 산책하기는 좋아요. 다리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배가 나가요.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통일이 되면 모르죠. 거기 물류로 해서 실어 나간다는데 거기 수천조를 쳐박았어요. 거지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쪽 동네가 좋아지긴 했어요. 땅값이 2배가 올랐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동네 사람들, 노인들만 거기 쭉 앉아있고 그래요. 네. 저도 가봤어요. 잘 돼 있어요. 네.
엉뚱한 데다가 개발을 했어요. 4대강 또 저질렀잖아요. 얘가 PF 현대서부터 있을 때서부터 헤쳐먹는 거에 왕이었어요. PF를 몇 개 해먹는지 몰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근데 이때 은행이 한 은행에서 몇백조, 몇천조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의 은행장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질문. 1금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을 합시다. 뭐 국민, 신한, 하나, 뭐 외환, 뭐 이러지. 2금융권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죠. 3금융권은 그럴 줄 알았어. 사채가 어딨어. 사채는 지하경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어디 가서 사채 그러면 몰매 맞아. 알겠지? 무식이 통통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저축은행이야. 저축은행. 3금융권은. 알겠어요? 사채 이런 얘기는 명동에 가시면 사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그 명동에 가면요 할머니들 거기 앉아 있잖아. 보면 낮에는 몸빼바지 입고 사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집에 갈 때는 벤츠 타고 가. 알겠죠? 괜히 그 할머니 건들면 조폭 애들한테 맞아. 진짜예요. 전 봤어요. 그 할머니 딱 그러더니 나갈 때는 딴 사람이 돼서 그러더니 전부 다 모가지 없는 애들이 다 나와. 그래서 벤츠 몰고 다녀. 명동에서 있잖아요. 요만한 가게도 15억이야. 나 누구랑 얘기했니? 자, 리액션이 좀 없네. 자, 그래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제1, 2, 3 금융권들의 모든 은행장들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인 애들을 우리는 대주단 또는 대부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다시 대주단 뭐라고 한다고요? 대부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은행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모인 상태에서 시행사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은행장들아, 내가 있잖아 빅뉴스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간 KTX 철도 사업을 할 건데 니네들이 좀 도와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알았어. 자금 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담보 갖고 와. 이런 얘기 하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담보는 없고 우리가 대신 무슨 성? 사업성만 담보로 할게. 이런 얘기야. 이게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말이야. 알겠어요? 담보는 있어 없어? 담보는 없고 뭐에 관련된 게 담보야. 시작. 사업성이야. 야 임마 사업성 있으면 임마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될 건데?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야 걱정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지금? 파란색 지붕에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망가질 리가 없어. 이해가 안 나요 이거? 중요한 말이야. 다 그냥 통해. 알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시계에 막 뭐 이렇게 그 꽁 이렇게 꽁이란다 공작 그려져 있는 거나 아니면 둘이서 사진 어깨나 이런 거 사진 들이밀고서 하게 되면 얘네들 꿈뻑 죽지 그지? 옛날 방식이.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사업성을 가지고서 뭐 한다? 사업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승낙을 받았으니까 얘가 뭐를 하겠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시공사를 뭐 해? 자,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들한테 입찰로 해가지고 시공사를 뽑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지는 전부 다 담보도 없이 뭘로 지금 자금을 준다라고 지금 허락을 받아서 사업성이잖아. 근데 얘는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현대중공업이 낙찰이 됐다. 예를 들어서 자 중공업이 낙찰이 되면 얘한테 뭐냐면 야 너 임마 공사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고 너 임마 보증서도 끊어오고 임마 너 보험 뭐 그거에 하자 보수에 관련된 것도 끊어오고 뭐 이런 서류 좀 끊어와 하고 되게 까탈스럽게 해. 이놈은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한 그 다음에 여기다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용어 하나만 배울게요. 소구가 무슨 뜻이냐면 책임이란 뜻이야. 다시 소구가 뭐야? 시작. 책임.
그럼 비소구란 얘기는 무슨 뜻이지?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제한 소구적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야. 제한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증, 하자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자, 책임이 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그 서류를 띄워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한 소구 금융이다.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거 맞죠? 자, 공사를 시작해. 그럼 여기 잠깐만 볼게요. 자, 옛날에는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얘가 얘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시행사한테 돈을 주면 시행사는 공사한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여기에 돈이 이렇게 왔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왔어. 알겠죠? 100억이 들어오게 되면 야, 갖고 와 하고 수영이가 가지고 와.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시행사는 100억이 이렇게 들어오면 차입의 형태로 해서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기록이 돼. 차입금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차입금을 해서 부채에 기록이 돼요. 이게 FS라고 하는 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우리 재무 보고서 같은 거예요. 재무 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로 기록이 됐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 돈을 갖고 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얘는 뭐야? 재무제표에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고, 알겠어요? 누구 돈을? 아들의 돈을 그대로 가져가지? 그래서 100억을 닦았어. 다 써버려 얘가. 알겠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들어갈 돈을 엄마가, 즉 얘가 수영이가 지금 다 썼지? 맞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은행이 알까 모를까? 알아. 왜 그러냐면 얘 돈 안 줬다고 징징거리면 얘한테도 연락이 가거든. 그러면 얘 분명히 줬는데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 야, 너 임마 내가 100억 줬는데 너 어쨌어? 그랬더니 얘가 말은 안 해도 얘가 가져간 거 알지? 맞잖아.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이때 만약에 부도가 났어. 잘 들어야 돼요. 이때 부도가 났어. 그러면 은행이 시행사한테 돈 내놔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돈 없지? 돈 없잖아. 근데 누가 홀라당 갖다 썼어? 개발회사가 갖다 썼잖아.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부채를 했는데 법인 자금을 횡령한 채로 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아들이 들어가. 그리고 이 엄마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 왜? 얘는 비소구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소구라고 하는 것은 뭐야?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은행이 얘 가져갔잖아. 100억을 다 썼잖아. 얘한테 그 책임 전가하는 법원 소송을 하게 되면 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얘 책임 안 져. 누가 다 온빵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지 회사라고 그러는 거야. 바지 사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얘가 바지가 돼서 들어가서 사는 애는 얘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한번 뒤었잖아. 얘한테 주니까 전부 다 이 수영이라고 하는 놈이 다 홀라당 가져갔네? 맞지? 그래서 지금 다스가 뭐야? 베일에 쌓이는 애가 얘잖아. 다 갖다 썼잖아. 엄한 놈이 들어갔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요. 지금 얘가 이렇게 줬더니 이거 쓱 가져가지? 나 책임 없어요. 이거 뭐라 했어? 시작. 비소구 금융.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다 기록하지 않고 자 돈을 갖다 썼지? 그러면 얘가 나중에는 부채로 다른 데 은행에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것을 우리는 부외금융이라고 그래요.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부외금융. 부외금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록도 안 하고 돈을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맞죠?
원래 이 시행사처럼 여기도 차입 부채하고 얘한테 빌렸다라고 적어놔야 되잖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돈 가지고 썼잖아. 맞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시작. 부외금융. 근데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한다? 시작. 비소구금융. 이해갔어요? 얘 은행이 책임져 임마! 그랬더니 나 책임 없어요. 이게 뭐라? 시작. 비소구금융이야. 이해갔죠 이거?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이 상태에서 은행이 얘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 얘한테 돈 주면 얘한테 홀라당 가져가니까 못 주게 하겠지. 그래서 야 너 앞으로 너 자금 관리하지 마.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자금 관리를 하게 돼. 자금 관리를 해. 자, 그러면 은행 중에서 어디 한 은행이 직접 자금 관리를 해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한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의 대부단에서 자금 관리를 뭐 한다? 할 거야 라고 해서 위탁 관리 계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어떤 계좌를 설립한다고요? 위탁 관리 계좌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스크로 계정을 하더라.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옥션 같은 데서 물건을 사게 되면 구매 결정을 딱 눌렀을 때 대금이 넘어가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 자, 얘가 이제 청구 들어오잖아요.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공사대금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얘가 옛날에는 얼마냐면 130억을 청구를 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130억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 얘가 130억인데 만약에 간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130억을 보내줘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100억만 쏴. 30억은 야, 너 32익에 관련된 거잖아, 얘는. 맞아요? 이익에 관련돼서는 야, 웃기지 마. 너 10억만 너 일단은 해. 네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나머지 20억은 완성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어가는데 이때 시험 문제가 이게 있어. 공사비지 이거는. 그 다음에 얘는 이익이지. 아까 30억이라고 하는 거 이익이잖아. 누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돼? 공사비가 이익이. 공사비가야. 알겠죠? 나중에 이익은 나중이야. 그래서 이익이 먼저 지급돼야 된다면 다 틀리는 지문이고 누가? 공사비가 먼저 지급된다.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서 자 우리가 진행되는 건데요. 개발회사 밑에 시행사가 은행하고 같이 사업성을 담보로 넘어갑니다. 이때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사업성이라고 그랬어. 자, 사업성 담보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때 개발회사는 잘 들어요? 개발회사는 아들의 돈을 갖다 쓰면서 책임이 없다 했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비소구금융이라 하는 거고요. 아들의 돈을 갖다 쓰면서 기록도 안 했다 그래서 무슨 금융이라 한다? 부외금융. 그 다음에요. 자, 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의 폐단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금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위탁 관리 계정을 하는데 무슨 계정을 한다고요?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서 쓴다는 거. 자, 밑줄만 긋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139페이지에 자, 1번 사업성을 담보로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놓고 별표 2개. 2번 공사기간이 장기다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여기서 원사업자는 개발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담보에다 밑줄. 물적 담보는 없는 거죠.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A에 보면 부외금융이라고 나온 거 있죠. 부외금융이라는 얘기는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해 갔죠? 그래서 자기는 엄마는 부채로 기록을 안 되니까 지인의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외적인 금융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원사업자는 개발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소구 금융. 자, 제한적 소구가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소구는 책임을 안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엄마는 자, 여기 수영이가 아니라 얘를 엄마라고 보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봅시다. 알겠죠? 자, 엄마는 아들의 장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고 누구의 장부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돈의 관리는 누가 했어?
엄마가 했잖아. 어? 하지만 엄마는 청구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결론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 아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비소구 금융이야. 자, 5번. 고위험에다 빚줄. 자, 여기 잠깐 설명할게요. 은행에서는 아까 암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업성을 담보로 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 보통 부동산 담보는 5%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35에서 40% 정도의 고이자예요. 고리야, 고리. 알겠어요? 이자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대주단, 아까 대주단이라는 얘기는 대분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을 얘네들끼리 나눠가는 거야. 한 은행이 하면 몰빵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다. 그 다음에 금융진단의 에스크로에다 밑줄. 위탁 관리 계정해서 사후 관리가 뭐하다? 엄격하다. 이런 얘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 금융에 대해서 분류가 나는데 기업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차주, 빌리는 사장, 대표가 다 원빵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소구할 책임이 있는데 이 파이낸스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면 시행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사업성에 대한 것만 책임을 지지 그 외적인 것은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일반 기업은 안 그래.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회, 또 비소구, 또 위탁관리 이런 부분을 말 나온 거 있죠? 그 내용들은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랫동안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